자, 일단은 라얀 아인 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는 라얀 아인 누리, RAN, 통칭 렌이라고 울브스 팬들이 부르더라고요. 이 선수에 대한 뭐 스타일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볼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거고 또 울브스이다 보니까는 국내 축구 팬들한테는 굉장히 좀 약간 익숙한 얼굴이고 이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생략을 할게요. 대신에 한 가지 재밌는 게, 지금 현재 맨시티 새로 들어온 디렉터가 이제 비아나잖아요. 이게 좀 약간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뭐 이를테면은 니코 오라일리, 니코 곤살레스, 니코 루이스, 라얀 아인 누리, 라얀 셰르키, 레인더스. 얘 좀 약간 이름에 무슨 패티시가 있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장난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뭐지? 하는 생각이 좀 조금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선수를 영입함에 있어서 울브스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쓱 훑어보니까 지금 울브스가 이제 현재 구단주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8년 동안에 6번이나 적자를 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최근 3년 동안에 1억 2,800만 파운드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PSR을 무사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PSR, 이를테면은 이제 UEFA 식으로 이야기하면 FFP죠. 이래서 지금 현재 뭐 서너 명의 선수를 매각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울브스 로컬 팬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인누리라는 선수도 매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3천만 파운드 정도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2,500만 파운드에서 3천만 파운드 정도면은 이 선수도 매각이 될 거다. 이 정도면 잘 파는 걸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부터 맨시티랑 링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5천만 파운드 얘기까지 나와버리니까는 갑자기 얘네가 태세 전환을 하면서 5천만 파운드가 뭐냐. 지금 그럼 한 4천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로 메가티라도 받아내야 된다. 아니면 오스카밥이라도 받아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갑자기 보따리 내놓으라는 수준으로 막 갑자기 막 이적률을 뻥튀기를 시키는 거야, 얘네 팬들끼리. 이래서 아니 이게 맞나, 이게 5천만 파운드가 어떤 규모인지 아세요 형님들? 프리미어리그 뿐만이 아니고 레프트백 레코드예요. 그러니까는 22년도에 쿠쿠렐라를 첼시가 영입했을 때가 5천만 파운드고, 서류상으로 봤을 때 19년도에 맨시티가 칸셀루를 영입했을 때 금액도 5천만 파운드 수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첼시는 레프트백이 없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브라이튼은 반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판매를 할 이유가 없었어서 싸게 판매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5천만 파운드 영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칸셀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류상으로는 5천만 파운드지만은 수합 딜이었죠. 다닐로가 그때 당시에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을 때 서류상 3,600만 유로였어요. 그러니까 3천만 파운드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칸셀루의 이적료는 2천만 파운드도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계산으로 놓고 따지면은 5천만 파운드는 풀백 레코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맨시티가 울브스한테 이제 가격을 후하게 쳐주기에는 사실 이번 시즌 이전이다, 그러니까 24-25 시즌 이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프론트들끼리 사이가 매우 좋았었으니까. 근데 이게 사이가 깨진 게 그 APT 사건 있죠. 맨시티랑 프리미어리그 사이에 그 APT 규정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건 게 있었는데, 이게 맨시티가 이겼잖아요. 이래서 이걸로 이제 분쟁이 한번 생겼을 때 울브스는 당연히 이제 맨시티 편을 들어줄 거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맨시티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통수 쳤죠. 프리미어리그 편을 들어버리면서 맨시티는 벙쪄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긴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맨시티가 지금 이렇게 통수를 한번 맞은 상황에서 후하게 값을 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멘데스는 이 울브스라는 클럽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맨시티 관계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어쩌면 또 후하게 쳐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또 좀 들게 됩니다. 막 해줘 하면은 맨시티는 지금까지 해줘 왔으니까, 맨데스가 해달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저기가 있었죠. 누네스라고.
심지어 또 울브스 선수였죠. 약간 좀 사기당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레인도르스 상황을 보면서도 저도 뭐 AC 밀란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모르지만은 그쪽 로컬 팬들 이제 분위기들을 찬찬히 보니까 뭐 산시로 메가 프로젝트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만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나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매우 필요할 거다라는 여론이 시즌 초부터 계속 있어 왔더라고. 심지어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실패하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제 레인도르스를 이제 이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3월 후반쯤에 이제 레인도르스가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로컬 팬들은 얘 그 이적시키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다, 이적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재계약을 시키는 거다라는 여론이 있었을 정도로 이제 AC 밀란은 애초에 대놓고 이제 판매할 생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래서 지금 현재 맨시티가 레인도르스 거의 희위고까지 이제 뜬 상황이잖아요. 초기 이적료가 5,500만 유로이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1,500만 유로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들잖아요. 굉장히 맨시티 입장에서는 계약을 굉장히 잘한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저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으니까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하게끔 협상을 끌고 간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면은 이 이전까지 레인도르스 이적설이 급물살을 타기 전까지는 맨시티는 모건깁 사이트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급물살을 탄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아인누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맨데스와 울브스 측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5천만 파운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래서 결국에는 한 3천만 파운드에서 3,500만 파운드 정도로 가격을 낮출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거고, 여기 또 이제 울브스 로컬 팬들 중에서는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리브라멘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 리브라멘토는 지금 7천만에서 8천만 파운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아인누리가 뭐 얼마나 뿔리다고 하면서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면은 리브라멘토는 잉글리시 텍스가 붙어있는 선수죠. 애초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뉴캐슬은 또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한 클럽이고요. 울브스는 리그 16위로 마무리한 상황이고, 이래서 리브라멘토는 구테어 팀으로 옮겨서 본인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만 월드컵에 차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뉴캐슬에서도 충분히 이제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으니까. 뉴캐슬이 뭐 애초에 돈이 없는 팀도 아니고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놓고 뭐 아인누리가 뭐 해자 가격이네, 뭐 아니면 리브라멘토가 비싼 선수네, 아인누리가 리브라멘토 금액 정도는 해야 되네,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맨시티가 아인누리를 3,500만 파운드 선에서 만약에 영입을 하게 되더라도 이거는 저렴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풀백이니까. 풀백은 대체적으로 막 그렇게 비싸게 책정이 안 되는 포지션이니까. 일단 뭐 거기다가 아인누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알제리 선수라 가지고 겨울에 저기 가야 돼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또 나가야 됩니다. 알아봤더니 25년 12월 21일에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 한 달간 이제 자리를 비워야만 하는데, 그때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가장 이제 일정이 빡센 시기이고, 거기다가 만약에 리그컵까지 살아있으면은 그때 이제 한두 경기 더 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 중간에 또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몇 경기를 또 해야만 하고, 여기에 또 이제 일정이 또 꼬여버리면은 팝컵 한 경기 정도까지는 또 할 수 있는 그 간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한 달이 짧은 게 아니에요. 이 12월에서 1월까지,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자리를 비운다라는 거는 거의 최대 10경기 넘게 경기에 출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선수를 무리하게 영입할 필요는 없겠다. 따라서 이 선수도 결국에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단점들만 이야기했지만서도 장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이제 찬찬히 한번 살펴봤어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 선수가 풀백, 물론 이제 레프트백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이 선수는 거의 인버티드 풀백, 그러니까 펩이 이 선수를 레프트백으로 기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첸코처럼 중원에서 이제 주로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의 그 패스, 찬스 크리에이티브 스탯을 보면은 거의 중앙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패스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코너킥 전담을 또 했었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되게 이례적이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왔던 모든 골 중에서 무려 4분의 1이나 데드볼에서 득점이 나왔었던 진짜 역대급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맨시티는 거의 최하위권이었어요.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득점을 정말 성공시키지 못했었던 클럽이라 지난번에 라이언 셰르키를 보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도 지금 코너킥 전담 키커로 이렇게 활동을 한 이력이 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다음 시즌에만큼은 어느 정도 이제 코너킥에서도 득점을 좀 많이 노려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이제 추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한 위치를 보더라도 레프트백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스를 줘서 2번이나 이제 득점으로 전환이 된 일이 있었고, 심지어 여기 이제 맨시티로 치면은 매직존이죠. 가장 중요한 지점, 요 지점에서 프루빙 패스를 날려서 6야드 박스에서 득점을 성공한 수치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이 선수가 드리블에 자신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원투도 어느 정도 칠 줄 아는 선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여기서 공격 포인트를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제 그릴리시로만 예를 들어봐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게다가 이제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줘서 이제 2개, 3개를 성공시킨 이력도 있고, 찬스 크리에이티브를 보면은 박스 안에서 이제 찬스를 제공해준 수치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선수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도 꽤나 좋은 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맨시티가 이제 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다라면은 박스 안까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피니셔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 선정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수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일단은 스탯으로만 평가가 되는 거겠지만은, 이를테면은 뭐 디펜시브 컨트리뷰션이라든지 태클링이라든지 콘센트레이션, 이 수치가 지금 그 좋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 수치들이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가담, 수비 기여, 이 부분의 수치랑 태클이 좋은 선수고, 콘센트레이션, 그러니까 수비 집중력도 좋은 선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들은 또 그러잖아요. 수비 잘 못하는 선수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비 스탯은 이 선수가 좋은 선수다라는 게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울브스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랑 다르게 수비할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레프트백으로 나오더라도 이제 수비적으로도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공격을 많이 당할 테니까. 근데 맨시티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아인누리가 레프트백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센터백을 그바르디올이랑 디아스가 봐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두 선수들은요, 수비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 선수들이에요. 게다가 침착하게 이제 볼을 따내줄 줄 아는 선수들이라 갖고, 풀백들이 사실은 막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에는 단점들이 딱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버를 다 이제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센터백들의 퀄리티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맨시티는. 이래서 이 선수가 뭐 수비 잘 안 한다, 수비에 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은 딱히 막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1인분만큼만 해주면 되니까. 상대 측면 윙포워드가 이제 스프린트를 쳤을 때 어느 정도 속도만 좀 약간 줄여주는 역할만 해줘도 사실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트백 상황으로 놓고 따지면은 지난 시즌에 워커도 그게 잘 안 됐고, 누네스도 그게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많이 한 거지만서도, 어쨌든 아인누리한테는 디펜시브 컨트리뷰션이라는 수치만 봐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렴풋한 믿음 정도는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선수를 뭐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이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을 하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또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시즌에 그바르디올이 레프트백으로 나와서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서도, 이제 센터백에 공백이 생겨버리면은 그바르디올은 여지없이 그냥 레프트백이 아닌 센터백으로 나와서 이제 플레이를 해줘야만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레프트백에 선수가 한 명 모자란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 실제로 놓였었죠.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역시나 이제 스톤스랑 아케가 부상이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인데, 이 선수들의 미래 거치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악한지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지금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로테이션 자원으로라도 일단 전문 레프트백 한 명을 영입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상대에 따라서 혹은 이제 팀 상황에 따라서 레프트백으로 그바르디올이 나오던지 아니면은 아인누리가 나오던지, 그리고 이제 뭐 센터백 조합도 뭐 디아스 아칸지가 되던지 뭐 그바르디올 디아스가 되던지, 일단 뭐 라이트백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치더라도.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아까 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이제 제대로 소화를 해줄 줄 아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요 또 무슨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은 공격수로 한 명 더 포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수비수가 미드필더 지역까지 이제 카바가 돼버리면은, 그리고 미드필더 지역에서 이제 어태킹 서드까지 볼을 운반해줄 줄
줄 아는 선수다라면은 예전에 칸셀루처럼 그러면은 공격수를 한 명 더 기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 될 것이냐, 뭐 포든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득점 찬스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득점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리그에서만 어시스트가 7개예요.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그바르디올이 이제 5골이나 성공시켜줘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어시스트는 기록을 해주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풀백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인버티드 풀백이었겠지만서도 어쨌든 어시스트를 무려 7개나 리그에서 기록해주고 심지어 득점까지 4골을 성공시켜줬던 걸 보면은 이 선수도 확실히 이제 공격 탤런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고통받아왔던 거 뭐야? 부상이잖아요. 부상 이력도 이제 찬찬히 봤는데 없어요. 지난 시즌에도 이제 잔부상으로 6일을, 그러니까는 울브스 한 경기를 이제 드랍했더라고요. 나와 출장하지 못했었고, 이 부상 이력들을 쭉 보더라도 제일 길었던 게 이제 79일인데 19-20 시즌에 79일인데 이게 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경합 중에 뭐 턱을 맞았던지 뭐 훈련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랬었던 모양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무릎이나 발목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이번 시즌에도 37경기를 뛰었는데 굉장히 많은 플레잉 타임을 소화를 해줬는데 햄스트링 부상 하나 없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 선수도 꽤나 유연한 선수, 그러니까는 이제 뻣뻣하다기보다는 꽤나 유연하게 뛸 줄 아는 선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프린트를 많이 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활동량이 적나? 그것도 아니에요. 스탯을 보면은 11.4kg가 평균 활동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량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가 나쁘지 않더라고, 풀백으로서. 그러니까는 이 선수 되게 생각 외로 되게 매력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이래서 5천만 파운드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맨시티로 치면은 거의 그 탑 클래스급으로 많이 뛴 거예요, 맨시티로 치면요. 왜냐면 베실바도 활동량이 많이 내려와서 11.56 막 그 정도밖에 못 뛰었었거든. 그리고 이제 셰르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영입을 성공할지 안 할지 아직 그 확실하진 않지만은 셰르키도 소문과는 다르게 평균 활동량이 11.6kg나 되는 선수였고, 대체적으로 젊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 그러니까는 이제 에너지 레벨이 좀 높은 선수들 위주로 지금 맨시티가 타겟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는 선수들이 이제 노화도 많이 되고 활동량 이슈가 좀 워낙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부침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영입 기조로 보면은 영입 테마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바르디올의 백업이 될 수도 있고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전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훌륭한 프로필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물론 이제 가격이 맞는다라고 그런 조건하에서 놓고 보면요. 그리고 이게 뭐 만약에 마냥 맨시티만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불안할 법도 한데, 리버풀이랑 작년에 또 링크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메뉴랑도 링크가 있었고, 그러니까 빅클럽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선수를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루머가 있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선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래서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하다면은, 물론 내 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또 너무 비싸게 영입해버리면은 다음 선수들 영입하는 게 또 힘들잖아요. 호구 영입 한 번 하면은 다들 호구로만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아인누리를 영입하려면은 베실바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형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베실바 발목을 아작낼 뻔한, 반으로 접을 뻔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전 이 경기를 보면서 이 새끼 저기다 고의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막 욕을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나. 이래서 이 베실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진짜 건들면 안 되잖아. 하도 나이가 들어도 진짜 똥꼬 빠지게 떼어주면서 맨시티에서의 그 활동량을 책임져주는 선수이고, 얼마나 많이 뛰었으면은 또 뚜껑까지 날아가고 있잖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근데 지금 이런 우리 베실바 발목을 지금 반으로 접으려는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베실바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 아인누리가 맨시티로 오면은 사과해야 돼요, 베실바한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아인누리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